이 질문은 약간 민감할 수도 있지만 부동산 투자를 하시고 계시는지 스스로 평가하시기에 나의 부동산 투자에 점수를 주신다면 그래도 나쁘지 않다고 봐요. 뭐 10배 정도 수익은 났었기 때문에. 네, 안녕하세요. 기회는 온다 쏜톡 머니투데이 방송 기승집당 채널의 김성무 PD입니다. 바닥론이 잠시 떠올랐던 시장은 다시 하락 매물이 쏟아지면서 여전히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여기에 신통기획과 일기 신도시 재정비 계획 등으로 구도심 재건축에 대한 관심도 서서히 살아나는 상황입니다. 부동산 투자하면 보통 아파트 매매만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사실 투자 개념으로 들어가게 되면 재개발이나 재건축, 지역주택 조합 등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일반 분양보다 불확실성이 큰 사업인 만큼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의 부동산 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업계에서 독보적인 전문성과 인지도를 가지고 계신 전문가 한 분을 어렵게 모셨습니다. 아마 3프로나 이런 다른 비슷한 채널에서 만나 뵈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변호사님은 법무법인 신목의 대표 변호사시고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재개발 재건축 부동산 전문 변호사십니다. 법무법인 신목의 김예린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게 특정 분야에서 전문 변호사 호칭을 사용하려면 일정 이상의 수임 실적과 경력을 갖추고 또 변협에서 이렇게 또 심사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부동산 분야의 전문성을 갖추게 되신 계기랄까? 그런 동기가 특별히 있으셨는지 일단 그게 궁금합니다. 사실 좀 우연인 면이 있어요. 제가 처음에 이제 변호사를 시작할 때 일했던 곳이 재개발 재건축 부동산 전문 로펌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좀 관심이 생기고 또 잘하는 분야가 되고 하다 보니까 최근까지도 이제 재개발 재건축 부동산 전문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시군요. 이 질문은 약간 민감할 수도 있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시청자들이 되게 궁금해하는 부분들일 수도 있기 때문에 부동산 전문 변호사시니까 직접 부동산 투자를 하시고 계시는지 일단 그게 궁금하고요. 네. 만약에 하신다면 스스로 평가하시기에 나의 부동산 투자에 점수를 주신다면 몇 점 주시는지 궁금합니다. 그 부동산 관련해서 사실 관심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저는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여러 군데 재개발 재건축 구역을 정확하게 알게 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아무래도 이제 좀 좋은 구역들이 눈에 들어오고 그러면 제가 이제 뭐 자금 여력이 있으면 조금 투자도 하고 주변에 추천도 드리고 그런 일들이 있기는 한데 근데 이제 그 사실 한 차례 굉장히 경기가 좋았다가 최근에는 좀 침체기죠. 그래서 일단은 저도 지금 자금을 확보하고 좀 기다리는 상황이라서 제 부동산 투자 점수를 보자면 그래도 나쁘지 않다고 봐요. 네, 그래도 2년 정도 내에 한 그 뭐 7, 8배 정도 수익은 났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2년 동안 7, 8배. 네. 근데 이제 물론 저는 자금이 많지 않기 때문에 네, 비교적 이제 소액으로 했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최근 그러니까 하락기 접어들기 전에 호황기 때 꽤 큰 수익을 그러니까 비율상 네, 그때 이제 팔고 나왔습니다. 정말 지금 많은 어떤 저희 시청자들이 부러워할 가장 부러워할 멘트가 아닐까 싶은데요. 더욱 시청자들이 집중해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려운 법정 용어 때문에 사실 거리감을 좀 느끼는 시청자들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오늘은 최대한 쉽게 풀어서 부동산 전반을 좀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에서도 좀 말씀드렸지만 최근 일기 신도시나 신통기획 등을 통해 정비 사업에 대한 관심이 서서히 떠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법적 이슈의 최전선에 계신 변호사님이 보셨을 때 최근 이쪽 시장에 대한 느낌은 어떠신가요? 이제 기존에는 사실 재건축이 좀 어려웠던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좀 활성화가 되고 있는 분위기이기는 해요. 그래서 작년 말까지만 해도 이제 조금 재건축 재개발 시장도 많이 침체돼 있었는데 요즘 좀 활기를 띄어가고 있는 양상이기는 하거든요. 근데 일기 신도시 특별법 관련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가장 이제 핵심은 용적률 완화죠. 그래서 최대 뭐 500%까지 용적률 주겠다. 근데 일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평균 이제 용적률이 200% 정도 될 정도로 그래서 이게 재건축 수익성이 안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용적률 인센티브 주지 않으면 사실상 재건축은 어렵기 때문에 이제 기존에는 뭐 1대1 재건축으로 해서 추가 분담금 많이 납부하시거나 아니면 리모델링으로 선회한 단지들이 많이 있었죠. 근데 사실 이게 용적률 인센티브를 준다고 해서 마냥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변 단지에 뭐 일조 침해라던가 그리고 닭장 아파트 같은 외관이 또 형성이 될 수가 있고 또 이게 그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는 거는 그냥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공공기여 비율이나 분명히 이런 것들이 좀 요구가 될 거라서 이제 그 일부 그 일기 신도시 평촌이나 뭐 이런 쪽에서는
그냥 고급 단지로 가고 싶다라고 해서 별로 반기지 않는 곳도 있어요, 심지어. 아, 그렇군요. 네, 그렇고 그리고 신통기획 같은 경우에도 얼마 전에 이제 신반포 2차가 신통기획안이 나오면서 이제 약간 핫해졌죠. 그래서 이게 그 굉장히 그 강남 재건축 단지들도 관심을 많이 갖다가 철회를 많이 했던 거는 사실 이게 처음에 서울시에서 홍보할 때는 민간 재개발 재건축인데 속도를 좀 빨리 해주고 용적률 인센티브도 주고 이렇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공공기여 비율이 너무 높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강남 재건축 단지들 뭐 신반포 4차나 처음으로 이제 그 선정이 됐던 송파한양 2차 이런 데들도 다 철회를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에서도 좀 참여를 독려할 필요가 있어서 이제 최근에 기획 방식이 아니라 그 자문 방식으로 해서 좀 그 소유자들의 자율성을 높여주거나 그리고 기부 체납 비율도 좀 낮춰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인센티브를 주고 있죠. 저도 이거 관련해서 들었던 게 그 일기 신도시 중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사실 재건축이 힘들 네, 것 같으니까 리모델링으로 굉장히 많이 네. 선호하는 분위기가 2021년까지 형성이 됐었던 것 네. 같은데 그게 어느 순간 이 어떤 재정비 계획 발표되면서 이제 또 조합끼리 싸우기도 하고 뭐 네. 그런 얘기들이 좀 있었더라고요. 네, 실제로 그렇기도 하고 이게 그 리모델링으로밖에 거의 진행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많이 받지 못하는 곳들이 되게 많을 거기 때문에 리모델링과 투트랙으로 가야 될 거고 지금 일기 신도시 특별법 안에 나와 있는 걸 보면 리모델링 같은 경우도 인센티브 주고 있어요. 지금은 이제 늘릴 수 있는 세대수 비율이 15% 이내거든요. 네. 그걸 한 30% 정도까지 조정을 해줘서 수익성을 좀 좋게 해준다거나 그리고 실제로 리모델링 절차가 훨씬 간소하거든요. 재건축보다. 그래서 분당의 뭐 느티마을 3사단지 이런 곳들도 그 용적률 상으로 봤을 때는 180% 정도 되기 때문에 재건축 가능하거든요. 이런 데도 지금 빨리 진행하려고 리모델링으로 해서 최근에 이제 그 권리변동 총회까지 마쳤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속도라던가 뭐 여러 가지 수익성 면을 따져서 양쪽에 이제 더 유리한 쪽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부가 용적률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 500%까지 종상향할 수 있다고 밝힘에 따라서 네. 분당이나 일산 같은 그 일기 신도시 경우 1.5배에서 2배까지 가구 수가 늘어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과밀화도 문제지만 아까 말씀하신 뭐 닭장 아파트, 네. 뭐 인구 격감을 앞두고 있는 시대에 과연 그런 식의 재건축이 가능할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변호사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과연 실현 가능성이 있는 얘기일까요? 근데 실제로 이제 단지별로 상황이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일기 신도시 특별법이나 뭐 신통기획이나 이런 것들이 적용하면 좀 유리한 단지들이 있는 반면에 네. 또 아닌 곳들도 있거든요. 사실 신통기획만 하더라도 이게 그 가장 요지는 정비구역 지정까지의 기간을 줄여주고 그리고 용적률 인센티브 주는 건데 실제로 송파한양 2차 아파트 여기가 이제 신통기획 재건축 1호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이제 철회를 했던 이유는 여기가 이제 그 공항 때문에 고도 제한이 걸려 있는데요. 네. 그래서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가 없는 거죠. 받을 수도 없고 그리고 여기는 조합 설립 인가가 이미 2020년 11월에 났거든요. 그럼 정비구역 지정이 이미 돼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단지별로 좀 달라질 것 같고 일기 신도시 특별법도 마찬가지로 이제 역세권의 용적률이 좀 좋다. 이런 데들은 뭐 재건축으로 진행이 돼서 이제 어느 정도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도 있겠죠. 근데 주변 단지랑 일조 침해나 이런 것들도 고려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입지에 따라서는 사실 일기 신도시도 다 같은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삼본이나 뭐 그 일산이나 이런 쪽은 좀 용적률 인센티브를 많이 줘서 이제 공공기여 비율을 좀 높여도 될 것 같은데 분당이나 이런 쪽은 또 그렇게 원하진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좀 그 무조건 뭐 일기 신도시 특별법이나 신통기획 적용하는 게 유리하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군요. 말씀하신 걸 좀 정리해 보자면 그러니까 그 지역별로 같은 일기 신도시라고 해도 당연히 뭐 분당과 일산이 다른 만큼 되게 그 지역별 그리고 단지별로 입지나 이런 거에 따라서 이게 큰 수혜가 되는 데가 있고 뭐 원치 않는 곳도 있을 수 있고 좀 옥석 가리기가 있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최근 출연하신 영상 중에 1:1 재건축으로 가는 흐름을 언급하신 영상이 좀 인상이 깊었는데요. 지금까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집값을 상승시킨 원동력 중 하나가 이런 재건축으로 늘어나는 가구를 통해서 이 생기는 사업성이 아니었나 싶은데 근데 서울에는 이미 대다수 아파트 용적률이 200%뭐 이상으로 높아지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낡은 집이 언젠가는 새로 지어져야 된다. 이거를 뭐 부정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근데 이제 1:1 재건축이라는 건 사실 사람들이 많이 인식하기에 좀 낯선 개념이다 보니까 이런 시대가 1:1 재건축이 보편화되는 시대가 올까요?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그런 변화로 인해 부동산 시장은 어떤 영향을 받게 될지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게 보편화되기는 좀 어렵죠.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 분양 수익이 없으면 조합원들이 추가 분담금을 많이 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상계동 재건축 그 구역에서 이제 1대1 재건축을 한다라고 하면은 좀 문제가 있죠. 추가 분담금 부담할 여력 자체가 별로 크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한적으로 가능한 곳은 사실 입지가 좋은 강남이라던가 좀 시세 차익 많이 누리실 수 있는 새 아파트가 됨으로써 네네. 그런 부분들일 텐데 이제 그 강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1대1 재건축을 또 선호할 수밖에 없는 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적용이 되면서 이게 재건축 부담금이 막 몇 억씩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차라리 단지라도 고급화하고 1대1 재건축 통해서 그냥 비용을 차라리 늘리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을 또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1대1 재건축은 원칙적으로는 원래 기부 체납 비율이 없어요. 그래서 임대주택이나 이런 거 안 지어도 되는데 이제 최근에 이제 서울시 조례 같은 데는 한강변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또 임대주택 공급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조금 공급을 하셔야 될 수도 있기는 하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고려하셨을 때는 좀 입지가 훌륭한 거, 강남이라던가 뭐 한강변이라던가 이런 데는 또 1대1 재건축이 가능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추가 분담금을 충분히 부담할 여력이 되시고 또 이제 그 새 아파트가 됨으로써 시세 차익을 좀 많이 누릴 수 있으면 추가 분담금을 부담하시더라도 새 아파트 짓는 게 투자 가치 면에서는 좋기 때문에 근데 그 외에는 사실 좀 어렵지 않을까. 왜냐면 그 상계 주공 5단지 이런 쪽만 하더라도 거기가 대지 지분율로 봤을 때 거의 100%에 가깝고 용적률도 150%대거든요. 그럼 사실 수익성 되게 좋다고 봐야 되는데 이런데 문제가 뭐냐면 13평짜리 소형평형 단일평형이에요. 그죠, 예, 그래서 맞아요. 이런 경우에는 일반 분양 세대 자체를 만들 수가 없어요. 조합원 분양분을 24평, 뭐 34평 이렇게 늘리다 보면 추가 분담금이 뭐 8사형 받으면 거의 4억에서 5억 나온다라고 해서 이거 가지고도 논쟁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추가 분담금을 좀 부담할 여력이 있는 곳 이런 곳들에서는 활발히 진행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 요즘 추가 분담금 이슈도 굉장히 커져가지고 이게 투자했을 시점보다 훨씬 높아지고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재건축이나 뭐 재개발 노리고 투자한 사람들 중에는 이렇게 네. 부담이 커질 줄은 예상을 못했다고 생각하고. 맞아요. 예. 네, 그 부산의 한 모 재개발 구역에서 지금 평당 공사비 900만 원 제한됐거든요. 900만 원대. 네. 서울도 아니고 부산이에요. 서울에서는 900만 원대로 공사 시작하는데도 몇 군데 있어요, 벌써. 그렇고 얼마 전에 신반포 2차 이제 그 신통기획안에 보면 그 긴급 설명회를 열었거든요. 왜냐면은 당시에 이제 공사비를 평당 지금 750만 원으로 잡아놨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분담금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수 있다. 신반포 2차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요즘에 공사비 같은 것들이 많이 증액이 되다 보니까 추가 분담금이 좀 생각보다 너무 많이 나오는 경향은 있어요. 분양권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네. 정부가 4월 7일에 그러니까 분양권 전매 제한을 해제함에 따라서 분양권 거래 활성화로 시장 반등을 좀 기대하는 시선이 좀 생겼어요. 네. 변호사님을 모신 만큼 법적인 문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분양권을 거래할 때 신경 써야 할 부분은 어떤 게 있는지 좀 여쭙고 싶고요. 네, 먼저 이게 그 분양권 전매 제한 관련해서 이게 완화가 되니까 사실 분양권 거래가 늘긴 늘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문제는 그거의 한 25% 정도는 지금 마피 거래예요. 그래서 마피 거래라고 하면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마이너스 피 거래의 그쵸. 줄임말이죠. 네. 그래서 특히 심각한 곳은 대구예요. 수성구 같은 데도 마이너스 뭐 1억 정도 이제 피가 붙어 있고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지금 입주 시점이 다가오는 것들은 한참 주택 경기 좋을 때 분양을 받으신 거라서 분양가가 너무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금리 올라가고 분양가 높고 가격은 또 떨어지고 이러니까 이제 급하게 급매로 내놓으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분양을 받으신 분이 그러니까 매도인이죠. 매도인이 일부 손실을 떠안는 구조로 가는 게 이제 마피 거래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대구에서도 이 마피 거래 관련해서 사기가 굉장히 많이 있어서 일부 그 시행사에서는 분양자 명의 변경 절차를 중단할 정도로 심각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분양권 거래는 마피 거래든 아니든 다 문제가 뭐냐면 등기가 없는 상태에서 거래해요. 그 채무가 있다면 그 부동산 관련된 채무가 얼마인지도 정확히 알 수가 없고 수분양자에게 진짜 이 분양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정확하게 있는지도 알기가 어렵고 이제 마피 거래 같은 경우에는 매수인이 이런 매도인의 급박한 사정을 이용해서 일단 돈을 빨리 주면 내가 분양자 명의 변경 바로 하겠다라고 하고 도망가 버리는 거죠. 나중에 보면은 분양자 명의 변경 안 돼 있어서 그걸로 인한 손실을 그대로 떠안으시면서 또 이제 그 매수인한테 준 돈은 또 그거대로 이제 손해를 보시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게 분양권 거래하실 때는 이런 위험성들이 내포돼 있다는 걸 좀 잘 인지를 하시고 시행사
분양자한테 가시면은 이 수분양자가 진짜 분양 받을 자격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도 있고 또 분양계약서 원본 같은 거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확인하시고 하는 게 좋기는 하죠. 예컨대 뭐 세를 얻거나 이럴 경우는 공인중개사 통해서 본인의 사업자 권한으로서 이렇게 검증을 하잖아요. 네. 뭐 그 중간에 어떤 중개를 하거나 이런 경우는 중개 사무소 통해서 하시기는 하는데 네네. 보통 이 떴다방이라고 부르죠. 분양권 거래가 많이 일어나는 데를 이제 찾아다니시면서 거래하시는데 그런 중개 사무소들이 많고 불법 브로커도 많아요. 이게 분양권과 입주권 좀 구분하셔야 되기는 하는데 이제 그 분양권은 청약에 당첨돼서 새 아파트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네. 우리나라 이제 그 아파트 공급의 대부분 70% 이상은 재건축 재개발 아파트예요. 그래서 재건축 재개발 조합원 입주권으로 이제 그 새 아파트를 분양받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재건축 재개발로 지어진 아파트는 입주 후에 일정 기간 지나야 이제 이전고시라는 절차가 되고 그때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소유자한테 넘어가거든요. 그 전에는 사실 이제 입주권 거래처럼 되시는 거예요. 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이게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 공덕자이 아파트라고 아세요? 여기는 지금 8년째 등기가 안 나고 있어요. 왜냐하면 앞에 인허가가 취소가 돼버리다 보니까 그 다음 인허가인 이전 고시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거래나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복잡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입주권이나 분양권 거래하실 때 이때 주의하셔야 될 거는 잔금 전이다라고 하면은 이제 분양권 거래처럼 하시면 되는 건데 잔금을 지급하게 되면 이게 뭐 여러 차례 팔렸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맨 처음 최초에 수분양자로부터 최종 매수인에게 바로 넘기면 이거는 또 이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복등기라는 절차를 거치시거나 아니면은 잔금을 지급하면은 이제 그때부터 그 잔금 지급 전까지는 분양권처럼 거래하시면 된다고 했잖아요. 네. 잔금을 이렇게 유보하시고 분양권 거래처럼 하시거나 그런 방법들이 좀 있어서 좀 복잡해지시죠. 분양권 아까 질문 드린 것도 그렇지만 방금 그 보존 등기 관련된 문제도 그렇고 정말 법을 모르면 그 절차나 이런 것들을 모르면 그냥 성실하게 계약이 임하고 혹은 뭐 매물을 구입하고 이런 경우에도 큰 사고를 당할 수도 있는 굉장히 위험한 문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분양권 거래를 짚어봤으니까 좀 더 어렵게 여겨지는 재개발, 재건축, 입주권에 대해서도 한번 다뤄보고 싶은데요. 이게 잘 되면 대박이지만 실패하면 시간과 비용이 계속 소모될 수밖에 없는 게 아무래도 이 입주권 투자일 듯한데요. 이게 분양권 거래와의 차이점과 장단점 그리고 특별히 입주권을 투자할 때 뭐 이렇게 주의하거나 고려해야 될 부분 같은 게 있을까요? 내 집 마련에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시겠죠? 그래서 네네. 청약에 당첨돼서 분양권을 취득하시는 방법이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하시는 방법이 있을 텐데 이제 그 말씀드린 대로 70% 정도는 이제 재건축 재개발 아파트이기 때문에 이제 재건축 재개발 입주권 매수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근데 이제 단점은 재건축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사업이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그래서 그 입주 시점이 좀 불분명하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죠. 오랫동안 또 돈이 묶여 있을 수 있는 문제가 있는데 근데 이제 입주 시점이 어느 정도 가까워진다. 대부분 이제 관리처분 인가 정도 나면 안정적으로 이제 사업이 간다고 보기 때문에 그 이유가 되면은 분양권보다 가격이 높아져요. 대신에 입주권 같은 경우에는 좋은 평형이나 동호수를 다 가져가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 분양은 조합원들이 가지고 남은 그쵸. 물량을 이제 일반 분양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 소형 평수나 뭐 이런 것들만 남아있고 층이 낮은 거 이런 것들만 있어요. 그래서 조합원 옵션이나 이런 것들도 좀 다르고 또 분양 같은 경우에는 청약에 당첨이 돼야지 이제 받으실 수 있는 거니까 분양권을 그런 경우에는 청약 당첨도 사실 미지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보시면 되는데 제가 보다 보면 같은 단지라고 하더라도 분양권, 입주권 시세가 같이 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더 저평가된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골라서 매수를 하시고 주변에 이제 신축 단지들 확인하셔서 신축 단지 시세가 더 좋은 경우도 있거든요. 이제 신축 단지를 매수하신다거나 좀 유동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입주권 거래도 사실 주의하셔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 구역에 집을 사면 그냥 나 입주권 받겠지라고 생각하시는데 사고가 엄청 많아요. 분양 자격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재개발 같은 거는 이제 토지 또는 건물 둘 중에 하나만 갖고 있어도 나오거든요, 입주권이.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그 예외적인 입주권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토지 같은 경우에도 다 나오는 건 아니고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90제곱미터 이상 갖고 계셔야 입주권 받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런 쟁점이 있고 두 번째로 이제 가장 많이 또 문제가 되는 거는 다물권자. 그래서 한 구역에 여러 채를 갖고 계셔도 입주권 하나밖에 못 받거든요. 투기 수요 차단하려고 그렇게 해놨는데 근데 이제 그 다물권자 한 세 채 갖고 계신 분한테 한 채를 양수를 하셨다라고 하면 이게 조합 설립 인가 후에 양수하신 거면은 단독 입주권이 안 나와요. 근데 이거 모르고 거래를 하시죠. 그러게요. 그래서 분양 신청 통지나 관리처분 통지 받을 때 그때 아시는 거예요. 몇 년 후에 거래하고 나서. 그러면 사실 좀 방법이 없어요. 그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좀 뭐 입주권 거래하실 때는 좀 주의하셔야 된다. 분양 자격이나 이런 것들 좀 꼼꼼하게 검토를 해보셔야 될 필요가 있고 또 특약이나 이런 것들도 좀 잘 작성하셔야 되고 그럴 필요가 있죠. 그래서 그 분양권 거래하는 부분에서도 변호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아 이게 법적인 지식을 많이 알아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 이게 입주권 문제도 사람들이 그냥 막연히 아 내가 쉽게 이걸 투자 개념으로 혹은 내 집 마련의 수단으로 접근하기에 전에 먼저 법적인 자문을 네. 꼭 한번 듣고 시작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한번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되네요. 네, 입주권 거래가 훨씬 복잡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저는 직업 자체가 그럴 수도 있는데 사고 사례를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그쵸. 네, 미리미리 좀 주의하시는 게 그러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변호사님이 주로 하시는 일이 이제 이런 쪽에 사고들이 나면 그 의뢰인들이 와서 네. 이런 사고 정말 다양한 사례들을 아실 거잖아요. 특히 그래서 더더욱 그런 피해자들이 많이 있다는 거를 잘 아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닐까. 네. 이번에는 이제 또 지역주택조합 얘기를 좀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미 언론에서 되게 다양하게 이 조려서 지주택의 위험성에 대해서 여러 번 다뤘기 때문에 아마 낯설게 여기시는 분이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게 모르면 정말 쉬운 어떤 내 집 마련의 유혹처럼 여겨지다 보니까 이게 쉽게 가입하고 특히 젊은 청년층이 좀 그런 사례들이 있는데 뒤늦게 뼈저리게 이제 눈물을 흘리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원수에게 추천해라 이런 말까지 있는 이 지역주택 조합 문제 변호사님도 아마 최전선에서 다루실 일이 적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위험성이 좀 과장된 측면이 있는지 아니면 정말 원수에게 추천할 만큼 문제를 내포한 사업인지 전반적으로 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네. 과장되지 않았고요. 실제로 원수에게 추천하시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 네. 이게 성공 확률이 전체적으로 20%대밖에 안 되고요. 서울 같은 경우에 더 낮아요. 왜냐하면 토지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뭐 취지대로 가면 너무 좋은 그 사업이죠. 왜냐하면 그 조합을 만들어서 무주택자분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그걸로 땅도 사고 건축도 하고 그러면 중간 마진들이 없으니까 좀 저렴하게 내 집을 분양받을 수 있대 이건데 근데 이제 조합원들이 여러 명 모여 있으면 전문성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업무 대행사나 이런 데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중간에 뭐 부풀려진 금액이라던가 이런 게 생겨날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돈을 내서 땅을 살 줄 알았더니 자기네 용역비만 챙겨가더라 이런 사례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또 추가 분담금 계속 내라고 하고 그리고 이게 좀 구조적으로 또 문제인 게 95% 토지를 확보해야만 사업지에 그래야지 이제 사업계획 승인이라는 걸 받아서 본격적으로 아파트 건축이 가능해지거든요. 네. 근데 이게 그 80%까지에 들어간 돈과 15%를 확보하기 위해서 들어간 돈이 같다고 얘기할 정도로 알박기가 너무 용이한 구조인 거죠. 네. 그래서 이게 토지 확보가 너무 어려워요, 실제로. 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조합원 가입 계약하실 때 이거를 사실 조합원 가입 계약인지 분양 계약인지도 구분 못하고 가입하시는 분들이 많고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 토지 확보 비율 그나마 이제 조합원 가입 계약인 걸 아시는 분들은 토지 확보 비율을 물어보시지만 속이자 보통은. 네, 그래서 처음에 토지 확보 다 됐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보면 10% 20%도 안 되는 그런 사례들이 맞습니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사례들이 많은데 근데 이게 꼭 지주택이라고 해서 성공을 못하는 건 아니에요. 성공한 단지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추가 분담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그래서 더 싼 값에 분양받는 이제 목적은 또 이루지 못하는 경우들이 대다수고 가장 중요한 건 토지 확보 비율이죠. 그래서 이제 일부 뭐 사당 쪽이라던가 또 동작구 쪽 이런 데는 좀 성공한 데가 있는 이유가 시행사나 뭐 이제 금융사 이런 데서 토지 작업을 좀 해서 100% 토지를 확보하고 그거를 이제 수수료 받아서 조합에 넘겨주는 형태로 이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에는 토지 확보가 다 끝나서 사업이 가는 경우들도 있다. 그래서 토지 확보 비율을 정말 잘 보셔야 돼요. 네. 토지 확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사업의 성패를 가르는 되게 중요한 요소인 만큼 근데 또 이제 당연히 쉽게 생각해도 80%를 확보했으면 나머지 15%를 확보하면 되는데 그 사실을 알고 있는 토지주가 뭐 시세대로
잘 팔겠습니다라고 넘겨줄 리도 만무하고 그 뒤로 갈수록 점점 비용이 커지는 문제다 보니까 이게 당장 눈에 홍보할 때 보이는 것처럼 되게 저렴한 분양가 뭐 당장 사업이 이루어질 것처럼 뭐 건설사가 이미 붙어 있는 것처럼 분위기를 풍기는 네. 사실 그런 사업장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름부터 다르다는 걸 인지를 하시면 돼요. 분양 계약이 아니라 조합원 가입 계약이에요. 그래서 내가 조합원으로 가입한다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러시고 이제 시공사도 선정이 아니라 MOU 같은 거를 맺었다고 하거든요. 맞습니다. 보통. 네, 그래서 시공사 확정도 아니다라고 보시면 돼요. 특히 이런 거를 이제 삶의 경험이 많으신 어떤 30, 40대 이상, 40대 이상 정도는 다 아시는 문제지만 내 집 마련은 언젠간 하고 싶은 근데 돈은 없고 그런 어떤 좋은 기회를 노리는 어떤 2030들이 특히 속기 쉬운 문제인 만큼 좀 주의 깊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 이렇게 원수에게 추천할 만큼 위험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물론 이제 아주 극소수지만 성공한 사례들이 있다 보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에 들어가는 사업인 것 같은데 그렇게 꾸준히 이렇게 사업이 추진되는 어떤 장점이랄까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일단 사업을 시행하는 입장에서는 어쨌든 용역비나 뭐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가능하죠. 그리고 이제 가입을 하시는 분들도 싸게 분양을 받을 수 있다. 실제로 이제 제가 이제 상담했던 사례를 보면 이게 지역주택조합인지 여부조차 모르고 가입하시는 게 대부분으로 보시면 돼요. 그렇군요. 보통 사고가 그렇게 나는 거겠죠, 네. 아무래도. 이때쯤 지어진다고 하던데라고 했는데 돈을 더 내라고 하고. 뭐. 근데 사실 사업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죠. 사업 시행 자체에 이제 그 일부 뭐 인허가나 이런 것들이 안 이루어져서 그 입주 자체가 지연이 될 수가 있거든요. 조합이 사업 시행 주체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네네. 조합원들의 이제 그 대표를 하는 게 조합이기 때문에 사실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조합의 어떤 손해배상 책임이나 이런 것도 묻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사실 추가 분담금 부담하셔서 해결하시는 방법밖에 없어요. 정말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네. 초하이 리스크 네. 리턴이 하이긴 하지만 쉽지 않다 드는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일반 분양자라도 되면 사실은 이제 그 조합이나 이런 사업 시행자 쪽에 책임을 물을 소지가 있는데 조합원들은 또 어려우시죠. 쉽지 않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질문이 점점 마무리가 돼가는데요. 굉장히 개인적으로 아쉽습니다. 송사에 얽히는 거를 기본적으로 어려워하는 한국인의 특성상 이게 거액이 오가는 부동산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법적인 해결을 어려워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혹시 조언해 주실 부분이 있을까요? 사실 저는 이제 지인분들이 많이 말씀하시면 소액으로는 소송하시지 말라고 많이 추천을 드려요. 왜냐면 소송이라는 게 저도 직업으로 해보니까 네. 간접 체험을 하는 건데 제가 직접 이제 송사에 휘말리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너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이게 감정 소모라던가 이런 에너지 소비가 크거든요. 그래서 이제 작은 것들은 그냥 원만하게 해결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네. 금액이 크면 어쩔 수 없이 소송하셔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미리미리 좀 예방하는 절차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오히려 소송 단계에 가면은 손해가 더 훨씬 커질 수 있어요. 들어가는 그렇죠. 비용이나 이런 것들도. 그래서 좀 미리미리 뭐 계약을 하신다거나 여러 가지 했을 때 좀 점검을 받는 그런 그 사전 예방 차원에서 비용을 지출하시는 그런 형태로 좀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게 모르면 정말 법적인 문제는 모르면 자기가 전 뭐 성실하게 살아왔고 성실하게 이렇게 거래를 할 의지가 있어도 당하는 게 이게 법적 문제거든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그걸 비용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나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보험이라는 개념으로 법적 자문이라든가 문제는 없는지 점검하는 과정들을 꼭 이렇게 수행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을 예측하는 게 이게 변호사님의 본업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지만 저희가 그래도 앞에서 살짝 그 변호사님의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도 여쭤봤었고 지금 저희 시청자들은 변호사님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게 부동산 시장 최전선에 계시다 보니까 특히 그 플레이어들과의 교류도 많으실 것 같고 기존 전문가들과는 또 색다른 시각으로 바라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올 한 해 부동산 시장 전망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그 근거도 또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제 그 투자 문의나 이런 것들도 많이 주시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실무에서 느끼는 체감하는 바로는 작년 말까지는 그냥 그 투자를 적극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었어요. 근데 올해부터는 좀 적극적으로 투자하려는 모습들이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씩 이제 심리가 살아나고 있다. 근데 얼마 전 통계에 보니까 한 뭐 70% 정도는 집값 더 떨어져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데 네. 그러니까 집을 투자로 생각하시는 분들 지금 충분히 좀 싸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단지별로 뭐 지역별로는 30% 50%까지 빠진 데들도 있으니까 맞습니다. 사실 그렇게 되면은 상당히 싸다라고 생각하셔서 조금 적극적으로 투자하시려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는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봤을 때 사실 좀 내 집 마련을 하신다거나 뭐 투자를 하시기에는 좀 적길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올해 청약시장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물량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강남 쪽도 물량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입주권도 프리미엄이 정말 많이 조정된 것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금매는 좀 빠지고 있는 분위기기는 한데 네. 청약이 유리할지 또 입주권 취득이 유리할지 아니면 주변 신축 단지가 유리할지 이런 것들 보셔서 내 집 마련을 하시거나 투자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이제 제가 문의를 많이 받는 거는 분양계약 해지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입주 시점 다가와서 하시려는 거는 분양가 너무 높게 받으신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해지를 하시려면은 해지가 가능한 경우들도 있는데 어려운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일부 좀 손해를 보시더라도 빨리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해지하고 나오셔서 이제 대구 같은 데는 사실 희망이 현재로서는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곳들은 빨리 나오셔가지고 좀 이제 많이 저평가되어 있는 것들 이런 것들 차라리 잡아서 손실 만회하셔라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정말 어려운 시장이긴 하지만 또 변호사님 말씀대로 이 시기를 나름 합리적인 가격에 쉽게 경쟁률 낮은 상태에서 구할 수 있었다라고 돌아볼 수 있는 시점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정말 아쉬운 마지막 질문인데요. 부동산 PF 위기론부터 과잉 공급 이슈 뭐 등등 지금도 시장을 짓누르는 이슈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렇게 혼란스러운 부동산 시장에 임하는 저희 구독자들에게 변호사님께서 뭐 부동산 투자일 수도 있고 자산 투자 전반적으로 투자의 금과 억조로 생각하시는 격언이나 네. 변호사님만의 원칙 이런 게 있다면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전 추천드리고 싶은 게 실행과 그리고 빠른 손절. 아. 왜냐면 이게 저도 하다 보면은 지금 나와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조금 손해를 보는 것 때문에 못 나오시는 분들, 그러다가 더 큰 손실 입으시는 분들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다른데 이제 더 그 손실을 만회할 생각을 하셔야지. 그리고 대부분 이제 막 어디를 살까 되게 고민만 하시고 막상 이제 그 매수는 하지 않는 그런 사례가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부동산 투자든 뭐 다른 투자도 마찬가지겠죠. 실행을 하지 않으면 결과도 없는 거라서 이런 것들 좀 잘 그 인지를 하시고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빠른 손절 저도 참 중요하게 생각하는. 네. 근데 이게 주식이랑 좀 다르다 보니까 네. 부동산 같은 경우 확실히 사고 팔기가 이렇게 덩어리가 크다 보니까 그렇죠. 좀 어려운 면이 있는데 피해가 커지지 않도록 빠른 실행과 빠른 판단이 좀 중요한 게 아닌가. 내 집을 좀 싸게 팔더라도 빨리 팔고 그리고 더 그렇죠. 싸게 잡으시면 그럼 음. 나중에 손실 만회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그런 것들 고려하셔서 좀 따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채널에 부동산 좀 잘 아시는 분들도 있지만 지금의 하락이 은근히 반갑고 네. 그래서 또 은근히 기회를 포착하고 싶은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이분들에게 어떤 부동산 이런 식으로 공부하거나 알아가면 좋다라고 혹시 조언해 주실 만한 부분이 있을까요? 저는 일단 지역을 좀 찍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든 지역을 다 투자를 원하시진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원칙을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내 집 마련에 여러 가지 루트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분양권, 입주권, 그리고 그냥 뭐 신축 매수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 비교를 자꾸 해보는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셋 중에 뭐 같은 지역에서 어떤 게 더 유리한가 이런 것들을 자꾸 보는 훈련을 좀 하시면 그러면 이제 그 내가 원하는 지역에 어떤 금매나 이런 게 나왔을 때 좀 잘 잡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법무법인 신목의 대표 변호사신 김예린 변호사님과 1시간 동안 대담을 나눠봤습니다. 역시 변호사협회가 인증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님의 지식과 인사이트를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너무 여러 분야를 다루다 보니까 좀 이야기 하나를 깊이 있게 진행하지 못한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운데요. 또 가까운 시일 내에 변호사님 다시 모시고 또 세부적으로 자세히 들여다보는 시간 가질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구독자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